안녕하십니까. 이륜 리서치입니다. 저번 주에 나온 자료인데 저번 주에 뭐 요즘은 이제 이륜 리서치 외에도 이륜 컨설팅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시장과 한 걸음 뛰어서 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펜션들이 좀 늘고 해외 주식도 편성이 늘다 보니까 녹음할 시간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하게 됐는데, ESG 투자 101. 왜 101이죠? 좀 원론적으로 기본서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 ESG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쓰는지, 논란이 뭔지,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략보다는 이 좀 원론에 가깝게 쓰다 보니까 101이라고 했고요. 뭐 내용은, 제목은 뭐 이거를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덕적 행동과 도덕적 해이로 했는데,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로 하면은 좀 더 라임이 맞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알았어요. ESG 관련 도서가 서점에 많죠. 그리고 이제 미래가 이쪽에 있는 건 맞는데, 네. 뭐든지 좀 기초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네. 이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내용이다 알고 난 뒤에 좀 더 심화 도서들 읽어보시면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쭉 들어볼게요. 시작하시죠. ESG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시장에 있는 이제 직접 운용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물어보시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는 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SG를 통해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진짜 돈을 버냐, 뭐 그런 게 예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맞을 것 같냐, ESG 요소를 도입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감이 안 잡힌다, 뭐 어떤 전략이 좋을지 유효한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주요 내용입니다. 뭐 이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한 자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부터는 이 사회적 책임 투자 ESG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뭐 이 ESG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멀리 가면은 1920년대부터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에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아파르테이트 같은 거 뭐 얘기도 있었고 한데, 사실 좀 그 사회적 책임 투자의 기본이 시작된 거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아시는 것처럼 고엽제 살포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 전체 국토의 10%의 고엽제가 살포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피해자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 파괴라든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우리는 고엽제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납품하는 회사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그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납품을 했던 데가 뭐 몬산토 이런 데였다고 하더라고요. 몬산토. 지금 뭐 합병됐죠? 다우에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없어진 이런 화학업체들은 좀 제외하고. 잘못 알았다. 네. 어디? 몬산토. 몬산토는 종묘업체 아닌가? 비료. 네네네, 비료. 네. 없어졌어? 네, 합병됐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냐? 몇 년 안 된 이슈긴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알았어. 네. 바이엘에 합병됐구나. 바이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60년대, 70년대 뭐 페이지로서는 6페이지인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밑에 쪽에 있는 게 이 임팩스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의 주가 지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이 분산 투자를 사회적 책임 투자, ESG 투자를 결합한 거의 최초의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합병돼 가지고 영국 FTSE 지수에 있는데,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뭐 지수가 뭐 계속 바닥에 붙어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합병 이슈도 있었고,
ESG에 대한 수요도 있고 하면서 한 2016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위로 치솟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책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양한 전략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던 게 60년대, 70년대였고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익적인 성격을 이용한 이 성격의 이 사회적 책임 투자가 유행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사회적 책임 투자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차트 많이 보여드려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60년대, 70년대에 나오기 시작한 이 전략 중에 하나인데 포춘에서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르나서스 앤디버워 펀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펀드 성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 AUM입니다. 돈 들어오는 거죠. 보시면은 S&P 500 수익률을 굉장히 상회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ESG 요소를 이렇게 고려한 거기는 하죠. 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요소라는 거는 뭐 S 관점이라든지 G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윤리적인 기업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는 사실 ESG 투자로 인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직원들 괴롭히지 않는 회사가 주가도 좋고 성과도 좋다. 네, 이 나중에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비재무적인 요소잖아요. 일하기 좋은 회사라는 거는 재무적인 상태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잘 나온다는 것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날 막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일하기 좋은 회사가 성과가 잘 나온. 우리 회사 실적 되게 좋잖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일하기 좋죠. 왜 그렇게 자신있게 당신 진짜 뭐 하는 거야? 일하기 좋은 회사니까 성과가 잘 나죠. 자유롭진 않아요? 우리가 좀 그래도? 자유로운 편이죠. 저희는 리서치는. 네, 우리는 되게 자유로운 편인데. 네.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이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 투자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대세는 아니었고요. 이제 8페이지 정도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그쵸. 이 저희가 잘 아는 ESG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그 파지티브 스크리닝이나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나 이런 전략들에 대한 네이밍 담배나 뭐 주류 산업 투자 네네 뭐 그런 거 제외하고 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나 ESG 잘하는 기업들 위주로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희 ESG 전략하면은 지금도 많이 생각하는 게 ESG 평가해가지고 점수화해가지고 이 기업들의 비중을 뭐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인덱스들도 사실 80년대, 90년대에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ESG 요소를 다 고려하면은 성과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여기 차트 보시면은 ESG 펀드들이 그 인덱스랑 S&P 500이랑 거의 똑같이 갑니다. 한국도 이거는 진짜 보고 배워야 돼요. ESG 요소를 모두 고려해가지고 다 잘하는 기업들을 선별을 하죠. 결국 남는 건 대형주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ESG를 이렇게 돈 써가지고 정보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결국 대형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이 ESG 성과가 정말 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이유예요. 최근에 우리 우리 염동채공이 퀀트기 때문에 퀀트로서 정말 여의도에서 많은 족적을 남기셨던 조윤남 네. 센터장님이 대신연구소 대표로 네네. 있으시면서도 이 스코링 저번에 맨날 뵀더니 네. 진짜 이쪽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참 보면은 요새 분위기는 사실 뭐 ESG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비계량적인 요소잖아요. 근데 계량화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아요. 공시 자료가 이렇게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젠가 되면 그 ESG 스코링이라든가 등급에 따라서 네네네. 투자 결정 아직은 근데 좀 약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전략에 접목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사를 보면 이게 뭐 많이들 하던 얘기인데 네. 이게 이렇게 뭘로 이 차별화할 수 있냐에 대한 네네, 고민들을 맞아요.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합치면 대형주 지수가 남는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도 뒤쪽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0년대 들어서 9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저희가 아는 이 ESG 사회적 책임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뭐 기업들이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보면은 괜찮을 수 있겠는데 30년, 40년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임 투자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뭐 유엔에서도 2004년에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이게 투자 활동을 할 때 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이 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한 2000년대에서 한 2010년대까지 해가지고 중요한 흐름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온 건데 여기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관주의라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는 건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한테 높은 수익을 주는 거지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진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한 논란은 그렇다면은 이 운용사자가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거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거냐 다하지 않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성과가 나빠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운용하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성관주의를 의무를 이게 위반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재밌는 게 첫 번째 부분이죠.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면은 보통 성과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과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온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 관리도 되고 기업의 정보를 되게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 중에 사회적 책임 투자 가장 현실적인 방향은 초과 수익 많이 내가지고 기부하는 거야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그거는 뭐 그런 논문이지. 네. 혼자서 생각했던 의문이에요. 정말 그게 뭐 결론이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단정? 네, 그거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 뒤에서 뭐 논문들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거 서울구례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회적 책임 투자와 기업들의 성과랑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관련이 없다는 거고 가장 적은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2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50, 40,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가 나빠지진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네. 논문에 근거해서 이러이러 했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네.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잘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그쵸. 이슈는 이게 저는, 또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실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됐었던 게 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혹시 세리즈 원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 97년도에 이 그 발데스였나? 무슨 그 배 하나가 엑슨 발데즈가 이게 좌초되면서 사상 최악의 유조선 뭐 기름 유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업들이 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세리즈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2005년도에 이 환경 변화가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보고서를 썼어요.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근데
그거 보고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를 해버린 거죠. 타이밍이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그것 때문에 보험업계가 타격을 입으니까 야 이거 진짜 환경 변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이러면은 진짜 산업들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2010년 정도 되니까 SEC에서는 보험업체들한테 이 공시의 환경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것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은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해라라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정말 타격을 입는 산업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은 아니고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들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영향력도 민감도도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근데 사실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고요. 오랫동안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연기금들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캘퍼스 같은 데가 이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펀드 매니저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연기금 매니저분들이 있고 자산운용사 매니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ESG 요소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연기금 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금 지급 그렇죠. 계획이 있는 기업들 그 운용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자산운용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해야 돼요? 라고 하고 많이 물어보시기는 해요. 아까 내가 말했던 질문 그거에 네. 많이 빠져있죠 아직. 네네 맞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뭐 당장 기업 성과에 이게 무슨 그렇죠. 영향이지? 이게 나는 기업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3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 그런 말 하지 마. 그렇죠. 아니 근데 매니저분들도 이렇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있나요? 평균 근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연기금에 비해서는 투자 시기가 짧은 데서는 반영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생각해야 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나는 가버넌스인데 ESG에서 이 거버넌스 이슈가 그나마 주가 관련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고 단기적인 그쵸.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게 기업 가버넌스입니다. 많이들 제일 관심 많아요 여기에. 네, 기업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개량화에 가깝게 뭔가를 만들 수 맞아요.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재무제표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판단을 하고 기업들을 비교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논문들 연구한 걸로 보면은 ESG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 가버넌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데 가장 크게 이 기업 가버넌스에 대한 그 관심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겪으면서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위험을 관리할 도구가 있느냐, 기업들이 뭐 윤리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괜찮냐, 아니면은 뭔가 무기나는 분위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이 가버넌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쓰셨던데 네. 엔론이나 월드컵 이슈는 굉장히 네, 맞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로서 그 얼마나 이 거버넌스 이슈가 중요한지 그쵸. 알 수 있죠. 예. 딱 그때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12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뒤에서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는 정말 이 ESG 점수를 고려하면은 재무 성과에 대해서는 악영향이 없느냐라는 논문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12페이지에 있는 그림 6번, 7번 차트가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이 논문들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이게 1,800개 정도 논문을 정리를 한 건데 이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메타 분석 하시는 분들 쓴 거예요. 이 논문 보고 쓴 건데 이게 재무적 성과라고 하는 거는 측정할 수 있는 결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가일 수도 있고 매출액 증가율일 수도 있고 이익률 개선도 있을 수 있고 이 연구하는 연구자에 따라서 이 ESG 요소와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어떤 걸 쓰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데 이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와 ESG 요소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면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그림 6번 왼쪽에 있는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중복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우고 하다 보니까 이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건 한 7%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 48% 정도 됩니다. 48에서 한 50% 안 되게 되고, 이제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한 이제 그 사이 정도가 되겠죠. 뭐 40에서 50% 사이 정도로. 그만큼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긍정적이냐 중립적이냐 이거는 90% 이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10%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ESG 요소를 도입한 기업들이 재무 성과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라고 보면은 적어도 나빠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자산별로도 요약을 하고 뭐 이렇게 성과별로도 요약을 했는데 13페이지에 있는 그림 9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 차트가,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 ESG 요소와 이 그 재무적 성과 간의 상관성을 이 요소별로 고려한 건데, 보면은 G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 E고, 그 다음에 S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은 파란색 막대기가 확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어떤 기업은 E를 이렇게 요소를 중요하게 하니까 이 성과가 개선되고, 어떤 기업은 S로 개선되고, 어떤 기업은 G로 개선되는데, 이 ESG 성과가 모두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재무적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고려하고. 그쵸. 결국에는 대형주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ESG를 점수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ESG 요소를 모두 잘하는 사람에는 결국에는 평범한 대기업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한데, 아직은 제 생각에는 ESG 하면은 지금 다 E만 생각하시잖아요. 환경적인 요소만. 사실은 이 G 쪽이 좀 더 이렇게 기업 성과와 상관성이 높고 G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뒤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성과들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 뭐 이런 건데, 뭐 아까 뭐 이렇게 사회적 책임 투자하면 성과 잘 나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데이터를 정리했는데, 아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고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요. 아까처럼 뭐 ESG 한쪽으로 하면은 좀 성과가 나타나는데, 15페이지에 있는 그림 두 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포춘에서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 어닝 실적 발표율의 성과가 더 잘 나온다. 성과 자체가 이 좀 더 일반적인 S&P 500 기업 수익률을 상회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재무적인 요소인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요소가 결국 성과로 움직인다. 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막 회사에서 점심 식사에도 엄청 뭐 요리사 데려다가 셰프 데려다 식사도 주고 막 그런 회사들 성과 좋던데. 일하기 좋은 기업은 근데 뭘로 평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복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고 좀 자유롭고 복리후생 좋고 이런 회사 아닐까요? 네, 그래. 이게 어떻게 계량하라 하는지를 몰라서 만족도를 사실 설문조사 하실 많이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들은 그냥 돈 많이 주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아, 저 너무 저만 쓰레기인가요? 저 돈 많이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일하기 좋은 회사일 것 같은데. 네, 18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차트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건데, 뭐 그것보다는 수익률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18페이지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전 세계 SRI 펀드에 대한 그 SRI라든지 ESG라든지 이 요소에 대한 이 관심은 늘어나고, 책임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21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21번이요. 죄송합니다. 네, 맨 아래쪽에 있는 선 차트 보시면은 이게 전체 운용 그 자금에서 AUM에서 이 ESG를 고려한 투자 AUM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보면은 미국이랑 캐나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페이지에 있는 그림 22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ESG 요소를 이 정치적인 정치권에서 정부 주도로 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공시라든지 이런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데가 유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전략이 대부분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규범 기반 스크리닝 방법입니다. 규범 기반이라는 게 뭐 아까 그 화약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담배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 유니버스를 만드는 거고, 네거티브 스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점수화시키던가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르고 나머지 기업들로 유니버스를 만드는 방법인데, 이게 유럽식 모델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나는 유니버스를 100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사회적 책임 투자하는 기업은 70개만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선정을 하면은 유니버스가 적으니까 싸움에서 약간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왔고, 이 유럽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쪽 차트에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이 2018년 대비 2020년 전체 펀드 규모 증가율인데,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든지 규범 기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사회적 책임 투자의 비중이 ESG 펀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그림 22번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ESG 통합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ESG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투자 전략에다가 ESG 요소를 결합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늘리겠다라는 그 전략인 거죠. 기존에는 재무제표라든지 탑다운, 바텀업과 탑다운만 봤다면은 이 기업에 추가적으로 ESG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장단기 리스크까지 파악하겠다라는 게 ESG 통합 전략이고요. 2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 23번 파란색 동그라미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가장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속 가능 테마와 관련된 전략도 증가율이 높기는 하는데 워낙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요약을 드리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였고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 성격의 전략이 많았지만 이 전략이 워킹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ESG 통합 전략을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온다라는 이 연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민간 주도로 미국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ESG 통합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가느냐? 한국은 미국이랑도 유럽이랑도 다르고 일본이랑도 다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가장 높은 거는 ESG 통합인데 두 번째로 높은 게 직접 경영 참여 행동주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4년에 일본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자료도 쓰셨잖아. 네, 운용사들이 다 이 요소를 해가지고 이 요소를 결합한 이 AUM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한국이 2018년에 이거를 따라갔습니다. 2016년에 한국이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했고요. 201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자산 운용사들이 이 행동주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2018년, 19년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자료도 쓰고 네. 세미나도 많이 다녔죠. 네네네. 스튜어드십 코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물어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만큼 처음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로 이렇게 쫙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물어보는 거는 ESG 요소 반영해가지고 재무 데이터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행동주의가 늘어났다면은 최근에는 이 민간 주도로 ESG 통합 요소를 고려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초반에는 일본이랑 비슷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미국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거죠.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예,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ESG 말씀이 어떤 분들은 그 환경 관련된 종목들 좋게 네. 보려는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거버넌 이슈인데 네.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최근 경향이잖아요.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니까. 예. 그러니까 22페이지에 있는 그림 27번 한번 봐주시면은 이게 딱 ESG 통합 전략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계적 위험이랑 비체계적인 위험인데 ESG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비체계적인 요소기 때문에 뭐 분산 투자로 제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기업의 특성이고 이 데이터를 알면은 알파를 창출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의 요소로 고려하지 못했었던 이 요인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 ESG 요소를 그럼 도입하면은 고려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그로스라든지 뭐 이렇게 EPS 그로스라든지 이런 게 경기 상황이라든지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더 어떤 게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게 많이 됐잖아요. ESG 요소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라든지 외부 환경에서 어떤 때 좋고 어떤 때는 E나 S나 G나 어떤 요소를 더 고려하는 거에 좋고 뭐 이런 민감도가 아직까지는 연구가 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요소가 연구되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공시 데이터가 이렇게 계량화돼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해석에 아직까지는 좀 자의적인 그렇죠.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평가에서 그레이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거를 투자 판단에 도입한다면 네. 이게 영향력이 더 커질 텐데 네. 그렇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이 한국 상황에서도 이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G 평가 기관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기관들이 ESG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포트폴리오도 비중도 제시하고 기업들의 성과를 내는데 이거를 트래킹하는 ETF들 성과를 보면은 잘해야 코스피 성과 나옵니다. 코스피 성과도 안 나오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ESG 요소를 모두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대형주밖에 남지 않는다는 아직은 그런 약점이 있는 상황이다. ESG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ESG 요소를 전체 다 구해서 나래비 세워가지고 뭐 그 비중대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은 그냥 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짜겠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표 7번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 ESG 요소에서 이게 S&P 500에서 S&P 500 아니죠. S&P에서 글로벌 그 ESG 우수 기업들 뭐 포트폴리오 만들 때 고려하는 요인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G 요소 하면은 환경적인 요인 대부분을 생각하시잖아요.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5%밖에 안 됩니다. S가 25%고 거버넌스가 60%로 가장 높아요. 사실 최근에 이 동향 보면은 연구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도 사실 이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량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소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계량 형태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고요.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그 가능이 하죠. 뭐 CEO가 몇 년을 했는지, 뭐 CEO 연봉이 뭐 전체 금액의 얼마 이상 못 가져가도록 이런 장치가 있는지, 뭐 평사원과 평직원과 CEO의 연봉의 비율은 몇 %인지, 아니면은 뭐 이사회에서 뭐 이런 장치가 있는지, 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로 인해서 그 요소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제 생각에도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전략 한다면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이 G 요소를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자료를 낸다면은 이 G 요소와 이 성과 간의 뭐 이렇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말씀드리면 이제 환경 이걸 너무들 많이 강조하고 네,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G에 관련된 거고 좀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형태가 점점 발전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걸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셔야 이제
그 좀 나머지에 어떤 영향을 주나를 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이거를 ESG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고려가 안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요. 한 15년쯤에 한국이 경영계에 불어닥친 바람 중에 하나가 식스 시그마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한국 기업 경영 그 역사를 바꾸기는 했는데 뭐 KPI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거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잘못하면은 이게 할 일만 늘어나고 실제로 이렇게 개선되는 거는 없고 그럴까봐 저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요새 ESG 위원회가 신설되고 있고 네. 대기업 진담 중심으로 굉장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오늘 내 자료를 꾹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실제 재무적으로 이게 막 애드된다고는 그렇죠.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렇죠. 플러스를 어디에서 찾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여러 필요해 가지 보이고 좀 논란이 있다 여전히. 그래서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2025년 정도 되면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가 이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내야 되거든요. 뭐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 뭔가 비교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 후속작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투자 관련된 걸로 좀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원론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성과를 이게 저해시키는 요인은 아니고 이 E보다는 좀 G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